안녕하세요. 황필고신부입니다. 한 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왔더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 좀 하고 오늘 강의도 좀 빠듯하게나마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쉬면서 여기저기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흥미로워 하실 만한 곳들 혹은 이야기들 몇 개 찍어왔어요. 아직 편집할 시간이 없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강의 때 십자군 운동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에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십자군 1차 원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슬람 세력의 등장, 비잔팀 황제의 지원 요청, 교황의 응답, 거기에 몰려든 유럽 각지로부터 각자의 사연들을 가지고 모여든 이들, 이를테면 순수하게 영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지위 상승이나 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한 기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아보자면 부용의 고드프로와 볼로뉴의 보두엥, 툴루즈의 레몽, 그리고 타란토의 보에몽. 비잔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먼저 니케아를 공략하죠. 룸 술탄국의 수도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은 안티오키아,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을 합니다. 고드프로아가 결국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성묘 수호자가 되고, 보두엥은 에데사라는 곳에 백작이 되고, 레몽은 트리폴리아로 가서 백국을 세우고, 보에몽은 안티오키아에 자리를 잡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 외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실리를 추구했고 그 대가를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이슬람 내부 분열을 배경으로 해서 오히려 십자군을 지원해준 다른 한편의 이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그러고 나서는 유럽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여기 눌러 앉아 살고 있더라 라는 게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을 하고 대부분 기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지를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기사단들이 설립이 돼요. 일종의 수도회처럼 운영이 됐는데, 평시에는 수도 생활을 하고 전시에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상비군들이죠. 예를 들면 성전 기사단 혹은 템플 기사단,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지를 지키고 또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요한 기사단은 일명 구호 기사단 혹은 병원 기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의료 서비스나 구호 활동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 기사단원을 템플러라고 불렀다면 구호기사 단원은 hospitaler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 병원을 hospital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환대하다라는 걸 hospitality라고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죠.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가다 보면 오스피탈이라는 지역명을 가진 곳들이 여럿 있는데, 전부 이런 기사단에서 마치 병원이나 구호센터처럼 순례자들을 돌봐주는 활동을 하면서 생겨난 마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게 됐느냐? 아니겠죠. 이제 1차 원정이 끝난 것이고 이후로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차례 더 원정을 나가고 수많은 접전도 일어났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1차 십자군 이후에 2차 원정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사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기사단 혹은 더 정확하게는 기사수도회, military order라고 해야죠.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한 수도승들이 평소에는 수도 생활을 하고 필요하면 성지를 지키거나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기사로서로도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knight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심이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마치 군대처럼 엄격한 통제 안에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성도 훌륭하고 중앙에서 교육을 하기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속적인 용병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도덕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탁월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호기사단, 성전기사단 외에도
성묘 기사단, 나자로 기사단, 튜튼 기사단 등등 여럿이 있었어요. 각 기사단마다 문양도 다르게 쓰고 그랬어요. 순례자들한테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들이고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도 인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유럽 각지에서 기부금을 보내옵니다. 너무 수고들 많으신데 수도회 운영하는데 좀 보태시라고. 그리고 순례를 못 가는 사람들도 대신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또 돈을 보내고, 순례자들도 가는 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돈을 많이 챙겨갈 거 아니에요. 혹시 도적이라도 만나면 다 털리니까 이 기사단에 순례 경비를 맡겨놓고 조금씩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성전 기사단 혹은 템플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1119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 9명이서 궁핍하게 시작을 해요. 본부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곳이 알아크사 모스크였는데 그 장소가 예전에 솔로몬 성전 자리였다라고 해서 성전 기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두스 기억하시죠? 시토의 창시자. 이 베르나두스가 이 템플 기사단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을 하면서 교회 공식 승인과 지원을 받도록 해줘요. 그 계기로 해서 엄청난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놈의 돈이 항상 문제예요. 그렇죠? 기사단에 점점 돈이 많이 쌓여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지도 않죠. 순례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미 일종의 금융업에 발을 들여놓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점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토지도 매입을 하고 농장이랑 과수원도 사들여서 운영하고 제조업, 유통업 또 함대까지 소유를 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의 다국적 대기업으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12세기 중반쯤에 가서는 이 템플 기사단 입지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슬람 세력이 힘을 모으고 십자군 전쟁의 전세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기사단도 전쟁에서 패배를 많이 겪고 군사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조직의 그 체계도 약간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랜 시간 약 200년간을 교회 안에서 또 유럽과 중동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웬만한 귀족들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한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거의 국가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군사적인 역할은 거의 안 하지만 대신에 그냥 하나의 거대 금융 기업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1306년 교황이 이 템플 기사단 단장 자크 드 몰레를 불러들여요. 당시 클레멘스 5세 교황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비뇽 유수 첫 교황이에요. 아비뇽 유수는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졌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황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실패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흑사병도 돌고 또 그렇게 세속 군주들이 교황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나니 사건이라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포로로 잡혀서 맞아 죽은 일도 있었는데 이후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을 맘대로 뽑고 꼭두각시로 부려먹어요. 그리고 교황청도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아무튼 성전 기사단 단장이 교황 앞에 불려온 것도 결국 필리프 4세가 교황을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럼 왜 기사단 단장이 이렇게 끌려왔느냐? 교회에서 성전 기사단을 해체시켜버리려는 거예요. 니들 원래 수도자들이고 청빈, 정결, 순명 지키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지를 수호하라는 게 미션인데 성지도 못 지키고 돈만 밝히고 있지 않냐. 이제 그만 해산하라는 거예요. 필리프 4세가 성전 기사단을 고리대금, 신용팽창, 사기, 이단, 난행, 권력 남용, 문란한 생활, 악마 숭배, 십자가 모독 등등을 이제 죄목으로 붙여서 고발을 해요. 꼭두각시 교황 클레마스 5세는 어쩔 수 없이 성전 기사단을 재판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일부는 유죄이긴 했을 거예요. 돈놀이를 분명히 했죠. 근데 악마 숭배라든지 이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소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럼 왜 필리프 4세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목까지 붙여서 기사단을 해체시키고 싶어 했느냐? 돈 때문이죠. 돈. 오랜 시간 전쟁 치르느라 국고가 바닥이 나고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 기사단이라고 털어먹기 좋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당시에 프랑스도 이 성전 기사단의 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막 잡아서 쳐넣고 멋대로 재산 몰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변론도 제대로 못하게 수를 써놓고 필리프 4세는 그렇게 성전 기사단의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입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프랑스 성전 기사단 수백 명이 체포가 되어 오고 고문을 받아서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바로 즉결 처형에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일의 금요일 미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날이죠. 결국 성전 기사단은 악마 숭배자 단체로 낙인이 찍혀서 강제 해산을 당해요. 몇 년 후에는 단장하고 핵심 간부들도 화형에 처해집니다. 단장 자크 드 몰레는 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저항을 했다고 해요. 이 13일의 금요일 이후에 교황 클레멘스 5세도 물론 강제적이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성전 기사단의 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사단의 재산은 구호 기사단이 넘겨받도록 해요. 교황청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좀 해먹기도 했겠죠. 그래도 이단으로 단죄하지는 않았어요. 기소 내용 상당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그래도 알긴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건데 바티칸 고문서 보관소에서 성전 기사단에 대한 교회 사면령을 내렸던 게 발견이 돼요. 당시 필리프 4세 압박이 심해서 공표가 늦어졌고 묻혀 있었던 것이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황을 통해서 성전 기사단을 해체시켰던 것은 단순히 국가의 채무를 없애려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전 기사단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일개 수도회인데 단장이란 인물이 파워가 너무 커지고 교황청에까지 어떤 압력을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채무도 채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도 성전 기사단은 결국 숙청 대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사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까지 파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그렇게 한 면만 보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성전 기사단이 초심을 잃고 수도회가 아닌 마치 기업처럼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을 드러냈던 건 사실이에요. 그 결과로 프랑스랑 교황 눈에 거슬려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기사단이 다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 같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베리아 반도에 기사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당시에 반도 거의 전역이 무슬림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남부로 가면, 스페인 남부로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 기사 수도회들, 이를테면 칼바트라바 기사단, 알칸타라 기사단, 오비시 기사단, 몬테사 기사단, 또 산티아고 기사단 등등이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 이교도들로부터 탈환하자라고 뭉쳐서 결국 레콩키스타라고 해요. 레콩키스타, 리컨퀘스트, 재정복, 영토를 되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국토 회복에 기여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스페인 역사도 아마 간단하게 훑어볼 텐데 8세기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한 이후로 계속됐던 이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이 시작이 돼서 15세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완전하게 아랍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이교 신앙을 타파하고 참 신앙을 되찾았던, 모스크를 허물고 성당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명분으로 재정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역시 교황청에서 면벌부도 부여하고 또 산티아고 순례길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스페인 역사는 나중에 따로 빼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사단이 해체되면서 아까 언급했던 구호 기사단에 말하자면 흡수가 된 셈인데, 이 구호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슬림이나 이교도들을 상대로 해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교회 편에 서서 오랜 시간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까지 존속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19세기 가서 재건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군사적인 기사단은 더 이상 아니고 구호 활동만 합니다. 우표도 만들어서 팔고 적십자랑 협업도 하고 어려운 지역에 구호품도 전달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마치 NGO 같은 그런 기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기사단이라고 이름 붙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황청 인준을 받은 기사단이 몇 있어요.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구호기사단, 또 성묘기사단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사단들 중에 콜럼버스 기사단이라고 있어요. The Knights of Columbus. 웬만한 규모 본당이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한인 본당에 레지오나 울뚜레아 있듯이 이 콜럼버스 기사단은 일종의 본당 남성 단체인데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면서 본당에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까지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재정적인 지원부터 해서 각종 봉사활동 또 구호활동 등등. 저는 미국 공동체 사목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죠.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본당이 아주 버팀목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사단이라고 하면 어떤 음모론도 있고 각종 매체에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다양한데 우리는 그 역사와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사단들의 그 방향성들 또 그들이 하는 실제 활동들을 봐야 하겠다라는 거 꼭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역사 서적들이나 아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십자군에 대한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면 너무 지나치게 기사단을 어떤 비밀스런 집단, 돈만 밝히는 마귀들의 군대처럼 묘사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군 강의를 하는데 1시간 하는데 기사단 횡포에 대한 이야기만 30분 한다. 뭔가 문제가 있죠.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근데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도대체 역사를 공부하는 방향성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결국 가톨릭을 비난하는 역사 수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움만 남는 공부라는 게. 물론 십자군 시대에 만행을 저지른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배경에서 그랬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됐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 현대에 와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와 사회에 선한 기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 역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1차 십자군 그 이후로 돌아가서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당분간은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게 돼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럽인들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에데사나 트리폴리 같은 라틴 국가들의 자리 잡은 이들 기존의 중동인들 유대인들 등등 해서 다양한 인종 민족 또 종교인들이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아주 화목하게는 아니었겠지만 나름 공존할 길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문화나 종교를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무역도 하고 서로 간에 혼인들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빼앗긴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 이슬람의 힘을 합쳐서 보복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니, 못했겠죠. 당시 이슬람에는 힘 있는 통합군주가 없었어요. 시아파랑 수니파도 갈려있고 투르크족도 분열되어 있었고 셀주크 제국도 외부 세력들하고 패권 다툼 중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정복이라든지 전 이슬람의 통일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가톨릭으로 치면 교황 같은 존재가 이슬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교황은 계속해서 소규모의 킵자군들을 파병합니다. 어렵게 되찾은 성지를 지켜야 되니까 십자군 국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성지를 지키는 그 주변의 백국들 또 기사단들을 지원하는 거죠. 꼭 전쟁을 일으킨다라기보다는 이미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파병되는 기사들은 일정 기간 복무를 하고 마치 우리가 GOP 전방에 근무 서듯이 아니면 미군에 입대했더니 아프가니스탄 다녀오라고 해서 파병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식의 복무를 작은 십자군 부대들이 가서 하고 다시 유럽으로 복귀하는 시기였어요. 여전히
성지를 수호한다라는 정신이나 이교도들을 타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사고로 이제 무장한 기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떨 땐 괜한 호기가 지나쳐서 민간인 무슬림들을 학살하거나 약탈하는 그런 사고를 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부를 좀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예루살렘 분위기는 평화와 긴장감 또 성스러움과 동시에 지극히 세속적인 그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수십 년을 보내게 돼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당시 이슬람은 분열이 심했다고 했죠. 통합 군주가 없고 어떤 부족의 족장들 아니면 특정 지역의 술탄 뭐 이렇게 작은 규모 공동체들이 이제 그 군주로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딱히 뭐 협력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마드 앗딘 장기. 십자군하고 대판 붙고 이슬람 세력을 단결시켜요. 풀 네임은 아부 알무자파르 이마드 앗딘 장기 이븐 카짐 알다울라 아크순크루 이븐 일투르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부 알무자파르 이마드 앗딘 장기 이븐 카짐 알다울라 아크순크루 이븐 일투르간. 이 이름만 들어도 지치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도 아니고 뭔 이름을 이렇게 길게 쓰나. 이마드 앗딘 장기, 그냥 장기라고 부를게요. 장기 얘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는 일단 투르크계이고 셀주크 제국 총독이었어요. 아버지도 총독이었고 그렇다고 아버지 백으로 고위 관직을 얻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수성가했고 장기도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쌓아서 셀주크 제국 내에 영토도 얻고 통치도 합니다. 셀주크 제국 술탄 마흐무드 2세를 많이 도와줘요. 여기저기서 들이대는 반란들을 여러 번이나 진압해 줍니다. 1127년 지금의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는 곳을 다스리고 이듬해에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라는 곳도 점령을 해요. 사후에도 그 후손들이 통치권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기는 장기 왕조의 시조가 된 거예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깊게 알아야 할 인물은 아니라서 자세한 스토리는 넘어갈 텐데 아무튼 이슬람 내에 다른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사실 대부분 통치기를 보내요. 장기가. 그 과정에서 티그리트라는 곳의 영주 나찜 앗딘 아이유브라는 인물한테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진 일이 있는데 이 아이유브의 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살라딘이에요. 살라딘이라는 이름만 기억하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 장기가 계속되는 전투를 통해서 힘을 쌓고 또 전술적인 또 정치적인 경험도 많이 축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군 국가들이 방어 태세가 비리비리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십자군은 한 50년을 태평하게 지낸 거예요. 기사단도 있고 종종 원군도 오지만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승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슬람이 단합을 못해서 심하게 말하면 주워 먹은 건데 그래도 이후에는 방어를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장기는 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십자군이 점령하고 있는 에데사 백국으로 진군을 합니다. 3만 대군을 이끌고 가요. 그 3만 명도 이슬람 정규군이에요. 농사 짓다가 곡괭이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왔던 전투 기병들이었단 말이에요. 4개월 만에 에데사 성은 함락이 됩니다. 당시 에데사 백작은 조술랭 2세라는 인물이었는데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자, 이 장기가 십자군 국가였던 에데사를 정복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뺏겼던 것에 대한 일말의 반격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 세계 전체가 이제 동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제 십자군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단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장기가 그 에데사를 정복했던 거 그야말로 이슬람 지하드의 첫 승전이었어요.
지하드라고 하면 뭐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본래는 신의 여정을 쫓는 노력,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한 전쟁 같은 의지, 내면적인 노력, 또 싸움을 의미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슬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의도가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무슬림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지하드라고 하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드라는 건 이전에도 있던 개념인데 이때부터 이슬람 사회에서 지하드,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 유행을 하게 돼요. 이후에도 장기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제압하느라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흩어지고 장기 왕조도 분열을 겪어요. 도망갔던 조술랭이 돌아와서 다시 에데사를 되찾기도 하는데 누르앗딘이라는 장기의 둘째 아들이 장기 왕조를 안정시키고 에데사도 다시 탈환을 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들도 하나하나씩 차지하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자, 이 누르앗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에데사를 뺏겼다라는 건 십자군 입장에서는 전방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였어요. 불안하죠. 위기감이 크게 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올지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전투태세를 갖춰야죠. 근데 현지에 있던 기사단들이나 파병도에 있던 십자군은 일종의 수비대 혹은 지구대 정도 규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유럽에서 모병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십자군 원정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2차 원정의 배경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는데 전쟁 과정이나 결과는 상대적으로 별게 없어요. 일단 실패예요. 실패. 굉장히 그럴듯하게 모양은 갖춰졌었는데 아주 허무하게 참패를 합니다. 일단 거대 국가 군주급이 다 모여요. 신성 로마 제국 콘라트 3세, 잉글랜드의 에티엔, 정보강 윌리엄 4위예요. 그리고 프랑스 왕 루이 7세. 루이 7세 부인은, 그러니까 왕비는 아키텐의 알리에노르라고 하는데 당시 유럽 제1갑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트리폴리의 레몽이 삼촌이었어요. 당시에 안티오키아의 공작으로 있었고 아마 삼촌이 도와달라고 막 그러니까 남편 쫄라서 2차 원정에 참여를 했겠죠. 다 같이 간 거예요. 일단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겨울에 출정을 합니다. 가는 길에는 식량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당연히 금방 동이 나죠. 가는 길에 또 약탈을 하면서 가요.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해요. 자, 먼저 신성 로마 제국은 진작에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프랑스는 왕이랑 왕비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왕비 삼촌이 레몽인데 왕이 보기에 왕비랑 왕비 삼촌 이 둘 사이가 너무 친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삼촌 사촌지간에 혼인이 가능했으니까 아무튼 이거 심상치 않다. 결론적으로 내가 와이프 불륜남 도와주러 이 먼 길을 왔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둘이 티격태격해요. 에데사를 쳐야 한다.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뭐 그러고 이혼하고 그런 와중에 병사들은 다 죽어가 나가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에티엔은 윌리엄 왕 딸의 남편인데 1차 원정 때 안티오키아에서 퇴각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부인이 정복왕 딸인데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뭐냐 다시 나가서 싸우라고 바가지를 긁어서 그 길로 2차 원정까지 참전을 한 거였어요. 어떤 뭐 큰 열의가 없죠. 결국 대충 싸우고 돌아가 버려요. 그 외에도 뭐 수시로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원정은 규모는 꽤 그럴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탈하게 끝나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원정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나중에 3차 원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십자군은 절대 패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원정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를 이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어디 한 곳을 뭐 정복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일단 하면 사실 그곳의 지리적인 성향 또 해당 집단 민족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연구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이 이런 걸 굉장히 잘했죠. 영국은 세계 모든 역사를 다 알아요. 아프리카 치러 간다? 그럼 이미 아프리카 역사란 기후, 지리 뭐 등등을 다 꿰뚫고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간다? 그럼 인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공부를 하고 간다고요. 중동을 친다? 그럼 벌써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은 고대부터 그 두 거대 문명 사이에 있으면서 어느 한쪽이 세력이 커질 때마다 그쪽 지배를 받아왔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십자군도 이집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지만 지키면 된다,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집트를 계속해서 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여러 차례 원정을 나가고 그 와중에 시아파 무슬림을 학살했던 사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누르 앗딘이 이집트로 원군을 보내고 이집트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이집트 2차 원정의 배경 그리고 과정 또 결과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웠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누르 앗딘 얘기로 돌아가서 누르 앗딘은 장기 왕조의 영토인 모술 또 알레포 또 에데사까지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을 하고 다른 지역까지 자기 세력을 뻗어갑니다. 그러면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사실 탐은 나는데 엄두는 못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인 장기도 어떻게 못했고 그냥 동맹만 맺고 있었는데 무지르라는 군주가 다마스쿠스 통치권을 받으면서 거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르 앗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마스쿠스를 포위합니다. 공격은 하지 않고 포위만 해요. 사실 공성전에서 승리가 100% 확실할 때는 침공을 안 하고 입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성을 차지할 것이고 백성들을 다스릴 거면 평화롭고 자비로운 군주로 들어가야 민심을 얻기가 훨씬 좋죠. 이때 다마스쿠스의 무지르 밑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유브 아까 장기 목숨 구해줬다는 그 아이유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유브 동생이 누르 앗딘 부하로 있었단 말이에요. 시르쿠라고 하는데 장기 때부터 장기 왕조를 섬겨왔던 누르 앗딘의 신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협상을 하고 전투 한 번 없이 누르 앗딘은 다마스쿠스에 입성을 합니다. 115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즈음 지나서 이렇게 보는데 예루살렘 왕국에서 그러니까 십자군에서 이집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누르 앗딘은 그렇게 이집트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십자군이 이집트를 차지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르쿠한테 이집트로 출병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파티마 또 시르쿠 이렇게 해서 알콩달콩 싸우다가 결국 시르쿠가 따져보자면 누르 앗딘이 이집트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시르쿠는 이집트 전권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2달 만에 죽어요. 식중독으로 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 시르쿠의 형 아이유브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바로 살라딘이에요. 살라딘. 이집트로 출정을 할 때 사령관으로서 삼촌 시르쿠랑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가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고 삼촌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살라딘.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 2차 원정의 배경과 그 과정, 결과에 대해서 또 기사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슬람을 처음으로 통합했던 장기 또 그의 아들 누르 앗딘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인물 살라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살라딘 출신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슬람의 역사적인 영웅 살라딘 그리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배경이 되는 3차 십자군 전쟁 그리고 살라딘의 대적한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